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이렇게 혼자 제 서재에서 진행하려니까 약간 어색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긴장되기도 합니다. 아, 모쪼록 우리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1분 정도 마치 칠판을 지우듯이 고요한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2시간여 동안 마음 공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 시대 심리 방역이죠. 그리고 부제는 마음 공부로 진정한 이기주의자 되기입니다. 그 출발은 우리가 이기적이라는 말을 나쁘게 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기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면도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충분히 이기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기적이라는 말이 나쁘진 않아요. 이로울 이자에다가 자기 기자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이기적이지 못해서 진정한 이기주의자가 못 되고 어리석게 사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말을 달리다가 가끔 뒤를 돌아본다고 해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 빨리 달려서 자신의 영혼이 뒤따라오지 못할까 돌아본다는 거죠. 우리 인류는 매우 빠르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또 최근 100년, 200년 사이에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죠. 문명적으로 그렇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고 있고 이것은 하나의 경고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방식이 우리 자신을 이롭게 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걸 돌아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조금씩 느껴오던 것을 분명하게 자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저는 우리 모두가 현명해지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벽이 있으면은 계속 가다가는 부딪히겠구나. 그럼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걸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마를 부딪히고 이마에서 피가 나죠. 이마에서 피가 나오면 그제서야 벽이 있구나 하고 돌아간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우리 코로나 이런 하나의 경고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가에 있는 그 황소상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그 강력한 이기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사실 그 자본주의가 이렇게 지구 전체에 퍼지게 된 것도 공산주의가 맥을 못 쓰고 그만큼 인간의 이기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 힘이라는 거죠. 이 황소상의 의미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 황소가 공격을 할 때 이렇게 뿔로 쳐받는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쳐받는데 주가지수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급등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하튼 그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지요. 그 결과 많은 것을 이룹니다. 많은 것을 이루는데 또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우리가 좀 간과하다가 계속 작은 목소리가 나고 있지만 충분히 못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근데 그것이 말로만 환경오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숨쉬는 공기, 내가 먹는 밥, 여기에 네, 환경오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근데 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우리가 느끼기 힘들어요. 인간은 즉각적인 어떤 결과, 그 결과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처벌과 강화죠. 심리학에서는 인간 행동의 학습의 기본 원리로 reinforcement, punishment, 강화와 그 처벌을 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컨틴전시가 즉각적일 때 우리가 거기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게 멀리 있을 때 영향을 잘 안 받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번에 코로나의 경우에도 우리가 자꾸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역만 넓히다 보니까 야생동물과도 만나게 되고 그들로부터 어떤 그 바이러스를 얻게 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건지. 심지어 그 북태평양에는 우리나라 한 7배 정도 되는 쓰레기 섬이 있다 그래요.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보다 7배가 크다고 하니. 그 쓰레기 섬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 경각심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 닭들이 그림이 있습니다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그 더 끔찍한 그림을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의 그 이기심이 지혜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결코 인간에게 이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특히 뭐든지 싸면 좋고 많이 취할 수 있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결코 아닌데 그런 것이 무엇을 갖고 왔냐면은 공장식 축산을 가져왔습니다. 소와 돼지와 닭 등을 우리 인간이 엄청나게 키워요. 공장처럼. 그 실상은 차마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인 도리는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지켜져요. 왜냐하면 싸게 공급해야 되니까요. 근데 싸게 공급하다 보니까 인간이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니까 우리 인간이 불건강해져요.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도 많이 먹어요. 옛날에 우리 유전자가 못 살 때, 옛날에 먹을 것도 별로 없던, 취할 수 없던 원시 시대에 그때 유전자가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기회 있으면 자꾸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 현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것이 이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축,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의 상당수가 인간이 키우는 가축이라 그래요. 온난화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뭐 차, 우리가 사용하는 공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키우는 가축에서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은 방귀를 뀌지 않습니까? 그 소방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 소방기의 메탄가스만 하더라도 그것이 뭐 1년에 한 1억 톤 되는데 전체 메탄가스의 25%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많은 가축을 키우고 그것이 지구온난화를 갖고 오고 또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건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기주의자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충분히 이기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충분히 이기적이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나를 이롭게 하는지 잘 모른다. 또 심지어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른다. 결국 우리가 나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뭘 욕망하는가? 내가 바라는 게 뭔가를 잘 알고 있나요? 내가 뭘 바라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가는 걸 따라가듯이 마치 그 전에 많이 나오던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있었죠. 꽃들에게도 희망을에 나오는 애벌레들처럼 그냥 높은 빌딩이란다. 높은 그 애벌레 탑 위로만 꾸물꾸물 기어가는 그런 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알고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 이게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지,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이구나.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좀 깊은 숙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질문이 심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나? 나에게 무엇을 바라나? 또 주변 사람에게 나는 나의 아내에게 무엇을 바라나? 나는 나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바라나? 나는 사회에 무엇을 바라나? 내 직장 동료에게 무엇을 바라나? 분명한 자각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아야 이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밖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왔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우리 환경에 대한 공부입니다. 물리적인 환경, 자연 공부죠. 또 사회적인 환경, 사회에 대한 공부죠. 그런 것들로 주로 이루어져요. 안타깝게도 이런 안조건, 우리 내면, 우리 마음에 대한 공부는 안 다뤄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비전으로는, 우리 모두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언젠가는 공교육에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처럼, 음악, 미술, 체육처럼 그렇게 주어지지 않을까, 제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마음 공부를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로 나눠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음 지식에서는 마음의 특징,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것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특징이 뭔지를 알아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의 그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깊이 공부해야 되고, 또 마음을 다루는 기술, 그건 기술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테니스를 배우고 자전거를 배우듯이 그 기술을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이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로 나눠서 말씀 올릴 것이고요. 먼저 이 지식을 다룰 때 있어서 초점을 둘 부분은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스트레스 혹은 고통의 원인 혹은 조건이죠. 어떤 조건, 어떤 원인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발달했는데 왜 우리는 그만큼 행복해지지 않았지? 엄청난 발달을 했잖아요. 저가 지금 돌아만 봐도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제가 사용하는 물질들이 엄청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더 행복해졌느냐? 심리학자들이 그 조사를 해보면 행복도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증가했죠. 소유도 증가하고요. 행복도는 거의 변함이 없고. 그런데 우울증은 늘어났어요. 기가 막히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그전에는 뭐 한 30대쯤부터 주로 발병했는데 요즘은 그게 점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10대에도 우울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뭔가 잘못 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할 때가 됐어요. 이 코로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관련해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 관리로 아까 말씀드린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를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소하고 어떻게 웰빙을 증진하는지와 관련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마음 공부는 주로 이제 제가 그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보급하는 그 MPPT입니다. Mindfulness and Positive Psychology Training, 마음 챙김 긍정심리 훈련이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 공부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음 공부는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 지식은 물론 여러 가지 둘 수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인간의 고통, 스트레스와 인간의 행복, 웰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 마음사회 이론, 이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이해하시면 평소에 이것을 잘 이해하고 습득하시면 좀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운용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내 마음의 특성이 이러는 것을 아는 것만은 충분치 않고요. 내 마음의 특성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용이겠구나.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에 이런 기술이 필요하겠다. 그럼 이 기술들은 뭘 말하냐면요. 구체적으로는 뒤에 그림이 이제 뒤에 있겠습니다만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는 한마디로는 명상은 마음을 쉬는 기술입니다. 긍정심리는 쓰는 기술이고요. 그 명상을 이제 마음을 비운다, 쉰다, 멈춘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더 구체적으로는 욕구 생각인데 욕구와 생각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심리에서 잘 써야 되는데 잘 쓰기 위해서도 그걸 멈출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우리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 지식을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그 몇 가지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물리학이나 화학, 생물학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 심리학자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심리학의 용어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고 일반인들도 다 쓰기 때문에 다 심리학자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용어의 혼동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니까요. 제가 사용하는 용어를 이해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 지식 그러면서 제 밑에 경험 관련 주요 용어 정리라고 했습니다. 경험 관련은 뭐냐면 우리 경험, 지금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졸도하거나 깊은 잠에 있지 않는 한 어떤 의식적으로 의식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들은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지구에 사는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경험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에 삼라만상이 무수히 많은 물질들이 있지만 거기 들어가게 되면 백 몇 개의 기본 원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간의 그 경험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들여다보면 첫째 동기다. 동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 용어에서는 욕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욕망이라는 그 표현이에요. 욕심, 의도, 관심 이런 것을 전부 저는 동기라는 말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기라고 불리는 것들은 욕구라고 부르든 욕망, 욕심, 의도, 관심이라고 부르든 기본적으로 어떤 목표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거나 성취하거나 혹은 유지하고자 하는 소망 또는 추동력, 에너지의 개념입니다. 배고플 때 음식을 먹고자 하는 동기, 욕구라고도 표현하죠. 분명히 그 목표 상태가 있고 그걸 얻고자 하는 강한 어떤 소망, 추동력이 있는 상태죠. 인지라고 하는 것은 인식, 생각, 믿음 등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는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도 동기인지라는 딱딱한 표현보다는 욕구, 생각이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욕구, 생각이라는 말을 써도 그것이 뜻하는 바는 동기인지구나. 인지는 어떤 에너지 개념은 아닙니다. 어떤 사고방식, 인지 전략, 인지 내용, 판단, 추론, 이해, 믿음, 기억 이런 것들 또 계획, 상상, 문제 해결 등 이런 심리적인 기능 또 사고 과정을 통해 형성된 다양한 지식, 신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에너지 개념은 아닙니다. 뭐 어디에는 뭐가 많이 나고 무엇은 어떻고 이런 지식에 대한 것들이죠. 판단, 추론 등입니다. 그 다음엔 정서. 우리 일상 용어에서는 감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다양한 부정 정서들, 다양한 긍정 정서들을 정서, 감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 다음엔 감각입니다. 감각은 주로 오감을 얘기하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제 목소리를 듣고 있고 이런 정보 처리할 때는 이런 지적 정보 처리 때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만 후각, 또 미각, 촉각 등의 오감이 있죠.
지금 제가 목이 말라서 이렇게 커피 한 잔 한다 그러면 네, 커피의 냄새, 커피의 맛도 느끼고 이 지금 제가 이 컵을 잡으면서 컵 손잡이가 따뜻함을 또 느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감각입니다. 그 밖에도 내부 장기의 감각이나 신체의 위치 등에 대한 고유수용기 감각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행동,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기본 용어를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동기 상태 이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고통이란 말도 쓰고 스트레스란 말도 쓰고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마디로 그거를 스트레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겁다, 재미있다, 설렌다, 평화롭다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웰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웰빙 이거는 우리 경험을 크게 나누면은 스트레스 아니면 웰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와 웰빙은 기본적으로는 동기가 없으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웰빙을 동기의 상태로 정의 내리기 때문에 이 이론을 동기 상태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어떤 동기의 상태냐? 동기 좌절 또는 동기 좌절의 예상입니다. 그럼 웰빙은 뭐냐? 이 또한 동기의 상태인데 동기 충족 또는 동기 충족 예상의 상태입니다. 일상용어로 표현하자면 욕구 좌절 예상이 스트레스이고 욕구 충족 예상이 웰빙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욕구가 없다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크든 작든 여러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돌아보세요. 그 뒤에 반드시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면 돌아보십시오. 보통은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를 탓하거나 아이를 탓하죠. 그들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대로란 것은 뭡니까? 내 욕구죠. 내가 바라는 바. 여러분이 바라는 바가 없는데도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아이가 컴퓨터 게임만 하고 공부를 안 하면 속상하겠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기도 해요. 제가 커서 어떻게 되려나. 왜 그러죠? 아이의 행동 때문인가요? 아이의 행동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이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그렇지 않다면 옆집 아이가 컴퓨터 게임 한다고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옆집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고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겠어요? 왜 안 받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바라는 바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지만 않으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이 바라는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라는 바가 없다면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행복, 웰빙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욕구가 없다면 그것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진퇴양난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욕구가 없으면 됩니다. 그러나 욕구가 없다면 우리에게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의 욕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욕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구를 잘 선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기적이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잘 모르고 우리의 욕구를 잘 선택하지 못해서입니다. 락강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고요. 내 욕망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엄마의 욕구고 아빠의 욕구고 선생님의 욕구고 사회가 심어준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진정 바라는 욕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욕구들은 여러분의 욕구인가요?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줄을 그어주시는데 안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줄을 그어주시네요. 예. 그 다음에 뻐꾸기 둥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뻐꾸기 둥지 보셨나요? 뻐꾸기 둥지는 없습니다. 옛날에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라는 그런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만
뻐꾸기는 둥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뻐꾸기는 탕란이라고 해서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습니다. 자기보다도 작은 뱁새, 딱새 이런 거기다 낳습니다. 근데 보면은 늘 그렇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그 뱁새가 조그마한 뱁새가 그 알을 몰라보고 자기 알인 줄 알고 뻐꾸기 알을 부화시킵니다. 뻐꾸기는 등치도 좀 커요. 그 깨어나자마자 그 뱁새의 알들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미 부화한 등치 작은 그 뱁새 새끼를 밀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뻐꾸기가 심어 뻐꾸기가 낳은 알을 키우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바이러스란 말도 나옵니다만 우리 소프트웨어에도 악성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악성 욕구가 심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다룰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를 통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건강한 욕구를 추구하면은 정말 진정한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동기의 유용 말씀은 뭐냐면 동기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우리의 스트레스 웰빙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내재 동기, 외재 동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접근 동기, 회피 동기가 있습니다. 내재 동기, 외재 동기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 추구하는 것이 그 자체를 위해서 추구하게 되면 내재 동기이고요. 그걸 추구해서 얻게 되는 2차적인 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2차적인 이득 때문에 추구한다면 외재 동기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 자체가 좋아서 공부를 하면 내재 동기로 하는 겁니다. 근데 A 플러스를 받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외재 동기입니다. 일이 좋아서 일을 한다면 내재 동기입니다. 그러나 월급 혹은 성과급 때문에 일을 한다면 외재 동기입니다. 물론 딱 부러지게 우리가 일하는 행동이 내재 동기만을 위해서 한다, 외재 동기만을 위해서 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가 함께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가급적이면은 내재 동기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이 이기적으로, 진정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동기가 내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인데요. 그 자체가 좋아서 그 자체를 얻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면 접근 동기로 움직이는 거고요. 어떤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면 회피 동기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해갈 때 내일 공부를 해가지 않게 되면 선생님한테 혼난다. 또 말을 잘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나를 무시할 것이다. 그런 상태는 너무 끔찍하다. 그래서 공부한다면 회피 동기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일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내가 답을 잘하면 선생님한테 칭찬받을 거고 아이들한테 존중받을 것이다. 뭐 이런 상태를 기대하고 공부한다면 접근 동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동기를 키울 때 더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회피 동기로 하는지 접근 동기로 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접근 동기로 할 수 있다면 현명한 사람이지요. 삶에 행복이 늘고 스트레스는 좀 더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고등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행복이 아니겠는가. 고를 여의고 낙을 얻는다. 요즘 말로 하면 고가 바로 스트레스고 낙이 바로 웰빙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웰빙을 증진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고등락을 하기 위해서는, 즉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어떤 형태의 욕구, 동기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알고 현명하게 동기를 선택하고 현명한 동기를 나의 동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이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바르게 알므로써 나를 바르게 이롭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는 방금 말씀드린 동기상태이론과 직결됩니다. 동기상태이론에서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을 바깥에 두지 않고 나에서 찾았습니다. 나에서. 즉 나의 욕구에서 찾았습니다. 여기서 구성주의는 더 나가서 내가 경험하는 것 모든 것이 크게 나눠서 스트레스 웰빙이라고 할 때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환경, 박조건과 안조건, 나의 상호작용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이와 같습니다. 즉 환경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경험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환경이 없어도 혼자 생각으로 또 충분히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험은 크게 스트레스 아니면 웰빙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태도는요, 기본적으로 그 철학으로 말하면 실제론에 해당됩니다. 실제론, 리얼리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깥에서 무엇이 있어서 그대로 우리에게 거울처럼 반영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성주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가 관여합니다. 만약에 그 실제론으로만 보자면 똑같은 영화를 보고도 왜 다른 감상을 하겠습니까? 왜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다른 평가를 하겠습니까? 나와의 관계에서 경험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떠난 경험은 없습니다. 나라고 할 때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동기, 인지, 정서, 감각, 행동.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용어들이죠. 바로 이 욕구와 생각이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그 경험에서 우리가 주로 느끼는 게 감정이죠. 그리고 감각. 여기서 감각이라고 할 때는 이제 주로 우리 몸의 감각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분노할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이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더 보게 되면은 상호적이죠. 내가 어떤 경험을 만들어내지만 경험이 또한 나를 만듭니다. 내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인간은 주로 박조건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 왔어요.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해오는 방법은 박조건을 변화시켜서 행복을 추구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조건을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박조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룬 지금의 그 물질적인 문명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지금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간다면 언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인류의 자멸입니다. 여기서 박조건의 변화에 초점 두기보다는 이 안조건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조건을 잘 알고 그것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라고 하나의 그 스테이트, 상태라고 하자면 그 상태가 반복되게 되면 하나의 특질, 성격이라도 부를 수 있는 특질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와 정보처리 역량 제한성인데요. 우리 인간은 또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경험할 때 내 욕구가 관여해서 스트레스와 웰빙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 경험이 만들어진다는 구성주의. 여기서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구나, 내 경험에서. 그러니까 박조건을 바꾸는 것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내가 안조건을 변화시켜도 내 경험이 변화하는구나.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밖을 바꾸려고 하면 대체로 후폭풍을 맞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게 돼요. 오히려 나를 바꾸면 재미있게도 상대가 변화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알고 내면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인간의 또 정보처리 특성을 보게 되면은 정보처리 역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그 인지적인 능력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좀 준비했는데요. 네. 여기 있군요. 숫자를 제가 몇 개 불러드릴 텐데 여러분이 한 번에 몇 개의 숫자를 안 보고 따라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정보 처리 역량이
아주 무한하다면 제가 10개, 20개의 숫자를 불러드려도 다 기억할 수 있겠죠. 몇 개의 숫자를 따라 하실 수 있겠어요. 장기 기억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바로 단기 기억으로, 요즘 말로는 작업 기억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2, 5, 3. 따라 하실 수 있죠? 2, 5, 3 정도는. 또 하나 부르겠습니다. 7, 9, 3, 8, 6. 따라 하실 수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제가 늘려보겠습니다. 4, 7, 0, 3, 6, 9, 4, 5, 1. 제가 이게 온라인 강의라서 여러분의 반응을 들을 수 없습니다만, 네. 따라하신 분이 거의 안 계실 겁니다. 따라하실 수 있었다면 굉장한 작업기억 용량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게 되면 7개 더하기 빼기 2개입니다. 맥시멈 9개, 5개에서 9개, 평균 7개 정도의 그 단위를, 정보 단위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고 긴다고 해도 인간의 정보 처리 용량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번에 주의를 줄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에 주의를 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저는 원죄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원죄가 있다면 정보 처리 용량이 좀 제한된 게 아닌가. 충분히 그때 이브가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 금단의 사과를 먹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정보 처리 용량이 컸더라면 하나님 말씀도 떠올랐을 텐데 그때는 아마 안 떠오른 것 같아요. 정보 처리 용량이 작아서요. 이 정보 처리 용량이 작아서 인간은 선택적 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선택적 주의를 하는데 주로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맥락을 이용합니다. 그 어떤 환경적인 맥락, 그 맥락에 가면 관련된 기억이 떠오르게 하는 거, 또 하나의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내적인 맥락, 주로 기분입니다. 그 기분에 맞는 정보가 떠오르면 좀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분 일치성 효과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할 때 어떻든가요? 남편으로 인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날 때 남편이 잘해준 게 떠오르던가요? 근데 여러분 기억을 돌아보면 분명히 남편이 잘해준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고마워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화가 날 때는 남편이 여러분에게 잘해준 기억은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게 바로 기분 일치성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억이 있고 정보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분 일치성 효과라고 하는 것을 진화적으로 만들어 왔단 말입니다. 이런 기제를. 그래서 그 기분에 일치하는 그런 정보가 잘 처리가 됩니다. 그런 기억이 잘 인출되고요. 그래서 한번 화가 나면 화와 관련된 옛날의 부정적인 기억들이 잘 떠올라요. 그러면 더욱 화가 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인간이 부적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고 그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정보를 선택하느냐? 부정적인 정보를 많이 선택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행복을 위해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생존한 조상의 후손입니다. 죽지 않고 장가갈 수 있고 죽지 않고 시집가서 DNA를 남길 수 있었던 조상의 후손입니다. 그 조상은 어떤 조상이냐면 어떻게 했든 간에 그 부정적인 것, 위험 요소, 걱정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것에 주의를 더 보냅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죠. 그런 그 부정적인 정보에 우리가 그 센시티브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조상들은 잘 생존해서 장가 시집 가서 그 DNA를 물려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조상의 후손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루는 기술을 익히지 않게 되면은 부정편향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울에 빠지기도 쉬운 거죠. 한번 빠지면은 기분 일시성 효과 때문에 한번 우울해지게 되면 그게 악순환으로 가게 됩니다. 기분 일시성 효과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마음을 다루는 기술,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를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주의와 정보치 역량 제한성에서 우리가 어디에 또 주의를 보내냐면은 선택적 주의를 하냐면은 지위 편향이 있습니다. 지위 편향은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나의 절대적인 능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소유가 아니라 상대적 소유, 상대적 능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몇 점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몇 등 했냐가 중요해요. 내가 90점을 받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95, 96, 97 다 윗점수를 받게 되면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위 편향은요, 굉장히 진화적으로 중요해요. 그 상대적으로 자기 그룹에서 조금 뛰어나야 너무 좀 그 낮은 수준의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생존이라는 측면에서는 장가를 갈 수가 있어요. 시집을 갈 수가 있습니다. 누굴 선택하느냐? 우린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또 선택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적인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위 편향에 우리가 민감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본주의 시대에 오게 되면은 이런 지위 편향을 작동시킬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작동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그 상업적 광고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지위 편향을 자꾸 일으켜요. 또 특히 우리가 그러한 그 자본주의 살다 보니까 물질적 욕구가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근데 물질적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행복이 낮습니다. 행복이 높지 않아요. 물질적인 것은 대체로 그 양화할 수가 있습니다. 뭘 가졌냐, 못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죠. 늘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런 이 지위 편향의 우리 특성을 잘 알고 이거를 잘 다루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지위 편향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잘 살게 됐다고 해도 늘 지위 편향 속에서 우리 마음이 작동하게 되면 마음이 쉬지는 못합니다. 늘 경쟁 속에 있게 되고 늘 바쁘고 늘 불안합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분 지성, 부정 편향, 또 방금 말씀드린 지위 편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정한 정보 처리가 어렵습니다. 공정한 정보 처리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도 우리 뭐 진보다 보수다 뭐 굉장한 다툼이 있습니다만 우리 정보 처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성주의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고 이런 정보 처리 역량 제한성으로 인해서 공정한 정보 처리가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나와 다른 입장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 준다면 나에 대한 이해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주의의 문제로서 또 반추, 생각병 이런 건데요. 특히 부정 편향성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 그게 반추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인간을 현재에 못 살게 합니다. 지금 현재 아프지도 않아요. 배고프지도 않아요. 덥거나 춥지도 않아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고통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과거나 미래에 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부정 편향성 때문에 또 과거에 잘못된 것, 말하자면 동기 상태론으로 볼 때 동기 좌절, 이미 좌절된 것을 놓치지 않고 끌고 갑니다. 한 번 있었던 부정적인 일을 놓치지 않아요. 한 번 실패했던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꾸 곱씹게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 여기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 있게 합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가게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미래에 가게 합니다. 그 미래도 행복한 미래가 아니라 부정편향성 때문에 걱정, 근심으로 가게 됩니다. 오지도 않을, 아니 절대 오지 않을 어떤 미래에 대해서까지도 미리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 반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만큼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죠. 이런 반추의 경향성이 인간에게 있는데 특히 부정 편향 이 부분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늘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은 행복하기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되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얀 북극곰 효과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1분 정도만 하얀 북극곰을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이 실패합니다. 바깥에 있는 물건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안 돼요. 치우려고 하게 되면 거기에 주의를 주게 돼요. 있나 없나 확인하려다 보면 주의를 주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사라지려고 하는 그 의도가 못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통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죠. 벌써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고요. 뒤에 부분을 다뤄야 되니까요. 이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편향성 때문에 한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걸 놓치지 않고 자꾸 곱씹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저항이라고 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저항은 수용, 받아들임의 반대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한 번으로 끝날 스트레스가 두 번째, 세 번째 스트레스를 덧붙이게 돼서 우리가 경험하는 총 고통 혹은 총 스트레스는 1차 스트레스와 2차 스트레스를 종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우리가 살면서는 첫 번째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쏘는 화살이기 때문에 내가 쏘지 않으면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이러한 경향성을 잘 알고 멈출 때 멈추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명상은 욕구 생각을 멈추는 아주 훌륭한 마음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통 스트레스의 달인들은 한 번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스트레스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 마음 사이로는 이것 또한 중요한 파트인데요.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마음의 하나의 사유라고 보자면 나 혼자 살고 있습니까? 여러 나들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잘 들여다보시면요. 특히 이제 뒤에 말씀드릴 마음 챙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여보다 보게 되면 내가 하나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무척 많은 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한 친구들과 즐겁게 놀 때 그때 누군가가 비디오를 찍어주고 혹은 여러분이 전혀 낯선 사람들 속에 꽃다는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있다가 나왔을 때 그거를 누군가가 비디오를 찍었다고 해봅시다. 그 두 비디오를 여러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은 여러분을 어떻다고 평가할까요? 전자의 비디오를 본 사람은 외향적이라고 평가할 거고 후자의 비디오를 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겠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내향적인 나도 있고 외향적인 나도 있어요. 여러분은 친절한가요? 아니면 까칠한가요? 둘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디오를 찍어준다면 여러분은 아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고요. 목소리도 가볍고 상당히 높은 톤일지도 모르죠. 굉장히 달콤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의 표정, 제스처, 목소리, 말의 내용을 떠나서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런 걸 누군가 찍어서 가만히 놓고 비교한다면
같은 사람일까요? 내 안에 많은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을 사랑하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을 미워하기도 할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나요?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를 사랑하나요?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어요. 마음사의 이론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한마디로 쉽게 규정하지는 않게 됩니다. 왜? 여러 나들이 있으니까요. 또 그 나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호작용하면서 늘 변화합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내 안에도 아내를 사랑하는 내가 있고 아내를 미워하는 나가 있습니다.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각각의 기억들을 갖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아내는 나와 관련된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을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아내는 나와 나쁜 기억을 갖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특히 가까운 여러분 배우자라고 합시다. 미워한다면 그걸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 나 미워할 수 있다. 아내 속에 나를 미워하는 아내 있다. 그렇게 인정하시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언짢게 느껴지는 행동을 했을 때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는 화가 나도 오래 가지 않아요. 왜? 인정하거든요. 허용하거든요. 내 안에도 상대 안에도 미운 모습들이, 나를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좋아하는 나가 지금 왜 아내가 안 나오고 나를 미워하는 아내가 지금 나왔는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관계 속에서.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관계가 한번 특히 어긋나게 되면은 그 왜 일을 할 때도 보면 좀 특히 어떤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하고는 안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하고는 자꾸 이렇게 뭐가 얽히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역치가 또 낮아져 있어요. 스트레스의 역치가. 작은 일에도 또 금방 짜증날 수 있죠. 그럴 때 잘 보십시오. 여러분 공부하기 참 좋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양한 나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뭐 입안의 혀처럼 잘 대해주는 사람들만 있다면 여러분은 성장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 경우가 실제 있을 수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지구에 사는 인간들한테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모르죠. 루미의 시처럼 멀리서 보내진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쳐주는 분들이죠. 네. 그래서 마음사 이론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 내면의 부정적인 모습들, 창피한 모습들, 좀 시쳇말로 쪽팔리는 그런 나들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상하게도 풀어져요. 근데 얘네들을 미워하기만 하고 윽박지르고 억누르기만 하면 얘네들이 어디선가 울고 있거나 복수의 칼을 갑니다. 뒤에 다룰 그 자비수행을 통해서 그들을 품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마음 챙김으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도와주고 야단치지 않고 또 자비의 마음으로 품어줄 때 얘네들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란 말을 우리 민족 종교에서는 많이 씁니다만 회원과 상생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의 사회로 보고 여러 나들이 산다라고 이해하게 되면은 나에 대한 이해, 나와의 관계가 변화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아집니다. 나를 하나라고 본다면 그거 역시 하나의 이론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를 하나라고 보는 이론과 내 안에, 내 사회 안에, 내 마음 사회 안에 여러 나들이 산다라는 이론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가, 이로운가를 잘 스스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사의 이론을 받아들일 때 개인 내 소통, 내 안의 나들과의 소통도 좋아지게 되고 밖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삶은 독립식 게임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늘 변화합니다. 그 변화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나를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나와 동일시하고 있는가 잘 마음 챙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서 마음사의 이론을 알게 되면 마음 챙김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의 부정적인 모습도 감추지 않고 보게 됩니다. 왜? n분의 1이니까요. 단지 내 안에 있는 여러 나들의 하나이니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기가 좀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다룰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를 통해서 건강한 나들을 키우는 그러한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살고 어떤 면에서는 국가, 사회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산다는 것은 정치를 잘한다고 볼 수 있죠. 내 안에 나들의 귀 기울이고 마음 챙김으로 귀 기울이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조화를 이루고 또 건강한 나들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내 마음을 잘 다루는 것이 하나의 마음사의 훌륭한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내 마음도 사회지만 상대의 마음도 사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상대의 마음에서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나와 만난 인연이지 않습니까? 옷깃 스치는 사람 한 사람. 당연히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나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인연이지요. 여러분과도 지금 굉장히 깊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 사회에서 어떤 나들이 성장할 수 있게 내가 도와주는가. 나를 만날 때마다 상대가 나빠진다면 나는 나를 통해서 상대는 자꾸 나쁜 나를 동일시하게 되고 나쁜 나를 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와 잘 지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상대의 그 건강한 나를 키워주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마음의 무대에 건강한 나들을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하다가 헤어지고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게 되면 문득 다시 외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득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득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의식 공간, 즉 마음의 무대 주변에 늘 불안, 늘 우울, 늘 분노 이런 것들이 가깝게 포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친구들과 즐겁게 놀 때는 잘 안 떠오르다가도 그 시간이 지나면 금방 폴짝폴짝 올라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뒤에 다룰 감사, 자비, 이런 수행, 긍정의 욕구 생각을 쓰는 그런 긍정의 마음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사의 주변에 건강한 나들을 포진시키는 그러한 그 수행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음 기술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의 피로도가 좀 증가하진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밖에서 하는 강의라면 이제 여쭤보고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잠깐 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한번 진행해보고 이따 쉬는 시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에서 좀 마음 기술, 다른 말로 하면 마음 수행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 수행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나눠보면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명상, 긍정심리, 마음챙김.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 그래서 명상은 쉰다고요. 마음챙김은 본다이고요. 긍정심리는 쓴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쉬는 훈련, 수행법, 명상. 마음을 보는 수행법, 그런 마음 기술, 마음챙김.
마음을 쓰는 마음 수행법, 마음 기술, 긍정심리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에 마음 챙김이 본다 할 때는 마음의 여러 요소들을 다 본다고 하겠습니다만 명상의 경우에는 마음의 요소 중에서도 특히 욕구와 생각, 동기인지죠. 그것을 쉬는 기술입니다. 긍정심리는요. 쓴다입니다. 그 욕구와 생각을 잘 쓰는 겁니다. 부정적인 욕구 생각이 작동할 때 마음 챙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아, 내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패턴을 반복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나 상대를 위해서나 스트레스를 주거나 고통을 주는 부적절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지 아니면 건강한 패턴인지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럼 보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작동한다면 그걸 쉴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쉬는 거. 또 하나는 긍정심리인데요. 쉬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대치해야 됩니다. 그 명상이 좀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명상이 어려운 분들은 일단 한번 다 배우신 다음에 긍정심리를 더 초점 둬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차차 명상도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채우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이게 긍정심리는 바꿔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처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공정한 정보 처리를 못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원죄와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복음과 같은 뉴스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수가 있다. 매니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게 들어오면 부정적인 게 있기 힘들어요. 왜? 작업 기억이, 우리의 의식 공간이 작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무대는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상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긍정심리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명상 마음 챙김의 기초를 닦아 놓으시면 훨씬 수월하지요. 근데 몇몇 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또 이 긍정심리 하나만으로 또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순서는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배우실 때는 명상을 먼저 배우시고요. 쉬는 기술을 배웁니다. 특히 뭐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지 않은 분들은 잘 못 느끼시는데요. 평소에 내가 너무 생각이 많다. 평소에 두통을 달고 산다 할 정도로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명상을 좀 배우잖아요. 머리가 정말 맑아지는 경험을 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쉬는 훈련, 그 쉬는 훈련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은 내 마음을 보는 거죠. 내 마음을 본다고 할 때는 그 내 마음을 봄으로써 단순히 알게 된다. 아, 내가 또 부정적인 그런 패턴을 굴리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 챙김은 그렇게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떨어져 보는 거예요. 떨어져 봄. 떨어져 봄이 중요합니다. 마음사회 관점으로 보면 마음 챙김을 자꾸 훈련하게 되면 내 마음 안에 공평한, 공정한 주시자 하나가 양성됩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나가 하나 양성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할 때도 한편으로는 불안을 느끼면서도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나는 일부 내가 주의가 마음 챙김을 쓸 수 있을 때 일부 나는 그 불안한 나를 보는 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마음 챙김은 익숙한 것에서 좀 낯설어지고 낯선 것에서 익숙해진다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불안에 익숙해요. 왜? 그것과 너무 동일시가 많이 되어 있어요. 떨어져 봅니다. 단지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보는 힘이 증가하게 되면 지켜봅니다. 동일시가 조금 바뀌는 거예요. 불안한 나, 바라보는 나. 이 바라보는 나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사회 이론을 잘 숙지하시게 되면 이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의 관계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수행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명상, 욕구 생각을 쉰다.
근데 어떻게 쉬느냐? 쉽지 않아요. 아까 우리 하얀 북극곰 효과 말씀드렸지만 욕구 생각은 안 하려고 하면은 더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원제와도 같지만 복음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작기 때문에 매니저할 수가 있는데 욕구 생각이 아닌 것으로 채워주는 거죠. 욕구 생각이 아닌 것에 주의를 보내는 것입니다. 생각 안 하려고, 욕구 생각 안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더 커집니다. 주의를 슬쩍 감각으로 보내요. 그래서 명상은 다른 말로는 감각과 친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과 친해진다. 감각에 주의를 보낸다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닌데 자칫해서 너무 좀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요. 그 쉰다가 잘 안 돼요. 쉰다. 쉬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마음 챙김은 그 초반에 제가 가르칠 때는 한 8주 프로그램이면 처음 2주는 기초 공부와 함께 감각과 친해지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 감각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명상은요. 감각의 재발견입니다. 감각의 재발견.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심리적인 증상이 좀 깊은 분들의 경우에는 감각을 잘 못 느껴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감각만 하는 거죠. 잘 못 느낍니다. 어떤 분은 몇 달 동안 상담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담자 방에 놓여있는 빨간 전화기를 몰라요. 그 전화기 색깔이 빨간지를 몰라요. 몇 달을 그곳에서 상담받았는데 주의를 못 주는 거죠. 그런 분들은 봄이 오는지 여름이 오는지 잘 몰라요. 꽃이 피는지. 새소리를 못 들어요. 왜?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의식 공간이 작습니다. 그런데 불안으로 꽉 차 있어요. 우울로 꽉 차 있어요. 분노로 꽉 차 있어요. 감각이 못 들어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감각의 주의를 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욕구 생각이 줄어요. 안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길을 써도 안 되던 욕구 생각이 슬쩍 감각의 주의를 두면 욕구 생각이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은 꼭 다리 틀고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이 명상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명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명상은 옛날 말로는 집법이라고 부릅니다. 크게 나누면은 멈출 지자입니다. 멈출 지자인데 크게 나누면은 집중형 명상이 있고요. 개방형 명상이 있습니다. 여기 집중형은 이제 영어로 하면은 줌인, 카메라가 줌인 할 때 꽃을 본다 하면 꽃의 안에 그 수술, 암술, 그것만 딱 포커스 들 수 있죠. 또 개방형 명상은 뭐냐면 줌아웃 한 겁니다. 개방형. 그러니까 그 주변의 꽃, 옆에 시냇물, 나무, 저기 전체 광경, 하늘, 여기까지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요점은 같아요. 욕구 생각을 쉰다는 거죠. 어떻게 쉬어요? 감각의 주의를 보냅니다. 그래서 집중형이든 개방형이든 줌인 하든 줌아웃 하든 기본적으로는 감각으로 의식 공간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형 명상은 점 하나만 바라보는 것도 집중형 명상이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집중형, 개방형은 딱 물을 쓸듯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어요. 좀 더 개방형, 좀 더 집중형이 있죠. 예를 들면 걷기 명상도 그래요. 걷기 명상을 할 때도 발바닥에만 쥐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집중형 명상이죠. 우리 의식 공간을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감각만으로 채우는 거예요. 훨씬 줌인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사실 이런 집중형 걷기 명상은 도심에서는 좀 위험하지요. 신호등도 있고 차도 다니고 요즘은 또 배달이 늘어나서 오토바이도 많습니다. 주변을 잘 사주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집중형 걷기 명상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공원같이 한적한 데는 괜찮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 걸을 때는 이제 개방형 명상, 주위를 여는 거죠. 발바닥, 다리, 또 길에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것, 또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뭐 찻소리, 사람 소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 또 공기에서 느껴지는 또 냄새일 수도 있어요. 어디 지나갈 때 나는 냄새, 또 공기의 텁텁함, 상쾌함 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입안에서 뭐가 있다면 느낄 수도 있겠죠. 또 걸어가면서 뺨에서 느껴지는 바람, 그런 것들, 피부에서 느껴지는 그런 바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감을 다 동원해서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은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그 생각병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히 부정 편향성이 있고 지휘 편향이 있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정보 처리를 하기 쉬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 처리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고 했죠. 과거나 미래. 맞으면 고장난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한 것을 자꾸 곱씹으면서 나를 비난한 후회, 타인을 비난하는 원망, 이거에 빠져 있거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꽃이 폈는지 새가 어떤 새가 오는지 뭐 옆에 물이 흐른다면 물소리를 못 듣죠. 왜? 정보처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거나 높거나 심리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 감각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바로 지금 여기에 사는 사람이고 지금 여기에 사는 사람은 감각에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분들한테 첫 번째 가르쳐 드릴 그 마음의 기술, 수행법이 뭐냐면 지법입니다. 욕구 생각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 건강한 욕구 생각이라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걸으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정리한다거나 걸으면서 이따가 할 좋은 스피치 내용을 정리해 본다거나 그거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 욕구 생각이 왜 나빠요? 산책할 때 꼭 명상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산책 나가면 꼭 걷기 명상만 해야 되나요? 산책하면서 욕구 생각을 쓰면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할 때 멈출 수 있느냐? 내가 불필요하게 부정편향적이거나 불필요하게 지휘편향의 사고에 빠져 있거나 불필요하게 지금 내가 하나의 정서에 빠져서 기분 일치성 효과에 빠져 있거나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멈출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어야 나를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없으면 나를 이롭게 못해요. 이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내가 원할 때 욕구 생각을 쉴 수 있는, 다른 말로는 멈출 수 있는, 다른 말로는 비울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기술. 그게 명상의 쉰다의 기술입니다. 그 과거에는 이제 지법이라고 불렀던 거죠. 반면에 마음 챙김은 본다입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관법이란 말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에 관법이란 말이 두 가지 용례가 있는데 그것이 잘 다뤄지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죠. 또 하나의 관법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관법은 밑에 여러분 그 관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관법이는 뭐냐? 여기서 관법은 뭐냐면 내 욕구 생각을 쓰는 겁니다. 욕구 생각을 쓰는 제가 그 자제관법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쓴다 욕구 생각을. 우리는 보통은 자기 마음대로 못 써요. 어디에 꽂혀가지고 불안과 관련된 욕구를 돌리면서 불안에 빠져 있거나 분노와 관련된 욕구를 돌리면서 분노에 빠져 있거나 내 마음대로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욕구를 딱 쉬고 다른 욕구를 써. 아, 그래, 그건 이미 아내랑 싸웠다. 그러면 아내에 대해서 뭐 원망하고 아내가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돌려. 내가 좋아하는 색소폰을 분다. 내가 좋아하는 자전거를 탄다. 내가 좋아하는 명상을 한다. 명상도 훌륭한 제식 표현을 하면 웰빙 행동이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뭔지 또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행복한지 모르면 이기적이 될 수가 없죠.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욕구 생각이 바뀌어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관법입니다. 이 관법에서 자재관법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나누면 묵상법이 있고 심상법이 있습니다. 그 묵상법으로는 성경이나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웰빙 인지죠. 이 웰빙 인지에는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노래 가사일 수도 있습니다. 시일 수도 있어요. 소설의 한 귀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미래에 힘찬 희망을 갖게 만들어주고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그런 인지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문장들이 있다면 동영상도 좋아요. 사진도 좋아요. 그런 것들이 그 웰빙 인지에 해당됩니다. 웰빙 인지를 일으켜주는 박조건이 됩니다. 박조건을 내가 잘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평소에 묵상하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명상을 좀 하고 끝낼 때 나한테 힘이 되는 그런 규절을, 성경의 규절도 좋고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문장도 좋고 그걸 가만히 생각합니다. 혹은 자비의 문장도 좋죠. 그 자비의 문장도 크게 보면 웰빙 인지예요. 그런 생각을 깊게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고통이 있을 때 그 관련된 어떤 문장을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명상법이 아니에요. 명상은 비우는 거거든요. 이 관법, 이 긍정심리의 방법은 그 생각을 깊이 합니다. 건강을 가져오는, 건강한 인지, 웰빙 인지를 가져오는 문장을 깊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틈틈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묵상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상법입니다. 둘을 함께 쓸 수도 있고요. 심상법은 내 욕구 생각을 최대한 일으킵니다. 쉬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감사와 자비입니다. 어떤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감사한 거를 자꾸 생각해 봐요. 그때 심상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그것을 깊게 생각해 보는 묵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깊게 숙고해 보고요. 또 인연의 소중함을 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과의 인연, 내 직장 동료들과의 인연, 거의 뭐 80억 가까운 인류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그 많은 대한민국 사람 중에 나와 인연을 맺고 사는가. 가만히 숙고합니다. 비우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정말 선한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한 마음도 생깁니다.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보내고 싶어집니다. 그럼 일단 나한테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일을 하고 가장으로서 또 역할을 한다거나 또 학생으로서 또 자기 역할을 다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자기 자비를 보내주고 또 주변 사람에게 타인 자비를 보내주고 그때 그 밝게 웃는 심상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심상을 떠올리는 게 도움이 돼요. 또 혹은 여러분이 굉장히 불안할 때 뭐 호흡 명상도 안 된다 그러면요. 좋아하는 옛날 기억도 좋고 상상도 좋습니다. 아, 옛날 와이키키 해변 가봤지. 아, 그때 참 좋았다. 그럼 눈을 감고 가만히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거의 와이키키 바다가 보이고 파도 소리가 들리고 갈매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심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건 채우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훌륭한 수행법입니다. 심상법이죠. 이 코로나 시기에 여행이 취미인 분들은 참 갑갑하시죠. 그런데 우리 심리적으로는요. 앉아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심상법. 심상법 훌륭한 마음의 운용법입니다. 마음 수행법입니다. 훈련할수록 잘 됩니다. 밖에 못 나가잖아요. 깝깝하잖아요. 가만히 앉으세요.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을 가만히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그 동기와 인지를, 여러분의 인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좀 심상이 좀 어려운 분들은 요즘 유튜브에 보게 되면 좋은 자연 풍광에 대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 자연 풍광 유튜브를 틀어놓고 가만히 보시다 보면요. 심리적으로는 이미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몸이 비록 못 가더라도 여러분이 일어난 코로나 시대에 심상법을 통해서도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그 심상을 통해서 마음 여행을 하고 오시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막 갑갑하던 마음, 나갈 수도 없고 그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왜? 정보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의 무대는 작습니다. 그 순간을 다른 긍정적으로 대체해버리게 되면 걔는 어디 간지 모르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긍정심리의 방법입니다. 물론 긍정심리에는 욕구 생각만 쓰는 게 아니라 행법, 지관행이죠. 행법. 감사했으면 감사만 느끼는 게 아니라 감사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실현하는, 표현하는 적극적인 행, 자비를 마음으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친절한 행위를 하는 것, 이렇게 행법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관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두 가지 용례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이게 이때의 관법은 마음 챙김의 관법이구나. 이때의 관법은 자제관법이구나.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여실관법, 그 다음에 관법 2, 자제관법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 자제관법의 대표적인 게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자비관도 전통적인 관법 2의 자제관법이고요. 혹은 백골관, 백골관도 옛날에 그 젊은 그 스님들이 그 도 닦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육신을 좀 부정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아주 뭐 그 시체가 썩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보는 거죠. 실감나게. 일종의 심상법이에요. 근데 그 저 백골관이라고도 하는데 부정관, 백골관. 그게 너무 또 백골관이 부정적으로 쓰여서 자살자들이 속출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방법을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호흡법으로 또 가르치셨다. 그런 문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썼던 그 관법이 다 이런 심상법의 관법이고 마음 챙김의 것도 관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혼동되죠. 그래서 마음 챙김은 관법 1, 여실관법. 긍정 여러 백골관, 자비관 이런 것들은 그 긍정심리로서 자제관법, 관법이 자제관법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명상을 할 때에 먼저 감각과 친해지는 것부터 한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로는요. 주변의 감각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여러분 방에 있다면 여러분 방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그 색깔이 얼마나 많은 색깔들이 있나요? 빨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방에? 주황색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노란색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또 초록색은 얼마나 많은 초록색들이 여러분 방에 있나요? 또 파란색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짙은 곤색은 또 파란색 넘어서 그 보라색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색깔만 볼 수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심란할 때 여러분 마음을 주변의 색깔로 보내보십시오. 모양으로도 보내보세요. 네모난 모양, 동그란 모양, 타원형의 모양, 삼각형 모양, 사다리꼴 모양, 평행사변형 모양, 큰 모양, 작은 모양, 여러 무늬들. 이렇게 시각 감각에만 주의를 보내도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감각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제가 가르칠 때는 1, 2주 동안에는 이런 감각의 주의를 보냈는데 특히 행위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행위를 할 때 주로 하는 행위들이 익숙한 행위이기 때문에 익숙한 행위를 할 때는 우리 주의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잉여주의가 생깁니다. 그 잉여주의가 주로 뭐 좋은 데 쓰이면 좋은데 그 과거를 후회하거나 원망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거죠. 이 감각 명상을 통해서 지금 여기로 욕구 생각을
쉬고 지금 여기로. 지금 여기는 뭡니까? 감각입니다. 지금 여기에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의 감각에 초점을 둡니다. 이렇게 외부 감각으로부터 해서 몸의 감각. 몸을 가만히 느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발을 느껴볼 수도 있어요. 조금 아까까지는 안 느꼈겠지만 지금 발을 의식해 보면 주의가 글로 가지요. 네, 발을 느끼고 손을 느낄 수도 있죠. 어깨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체계적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체계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디 스캔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평소에도 가만히 어느 한 부분을 얼굴만 바라봐도 좋습니다. 어깨만 바라봐도 좋습니다. 가만히 내 몸에 주의를 보냄으로써 내 몸의 감각으로 내 의식 공간을 채워주시게 되면 여러분의 욕구 생각은 내려가게 됩니다. 의식의 무대를 내려가게 됩니다. 쉰다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쓴다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행동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웰빙 행동을 쭉 목록을 만들어 보시고 그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실천하시고 그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행동 너머에 있는 욕구, 동기는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 보시면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받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기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줄을 아니까요. 여러분이 부적절하게 이렇게 제한된 시간, 제한된 주의 자원을 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심리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도 특히 좋아하는 행동, 웰빙 행동의 실천, 또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씀들에 대한 묵상,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비를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간은 그 관계의 동기가 인간에게 매우 소중한 동기입니다. 그것이 충족된 사람이 물질적 욕구가 충족된 사람보다 훨씬 더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욕구는요, 물질 욕구보다도 관계의 욕구입니다. 관계 욕구를 살리는 훌륭한 방법은 감사, 자비 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자리 잡고 앉아서 그 감사나 자비의 문구를 반복하는 자비 기원을 할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시도 때도 없이 자비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기서 강의 끝나고도 자기를 칭찬해 주세요. 아, 수고했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 수고했다. 이 2시간 동안 이렇게 꼬박 앉아가지고 공부한다고. 아, 수고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저 자신한테. 지금 제 방이 좀 덥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소리가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창문을 다 닫고 있거든요. 물론 제 방에 에어컨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번듯하게 강의하기 위해서 바지도 다 제대로 신사 바지 입고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칭찬해 줄 겁니다. 아, 김종호 수고했다. 애썼다. 그것도 바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자비입니다. 나에게 친절한 것이죠. 나에게 감사하는 것도 나의 친절이죠. 꼭 공식적으로 앉아서 해야만이 자비 수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비의 셀프 토크, 이 자비의 셀프 토크로 마음을 자꾸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자비로운 나가 자랍니다. 웰빙 인지를 통해서 지혜로운 나가 자랍니다. 내 마음사회에 지혜롭고 자비로운 나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부디 자비로운 나, 지혜로운 나를 자꾸 연습하십시오. 특히 부정의 셀프 토크가 많은 분들한테 권장합니다. 명상도 안 된다. 그냥 명상하려고 앉으면 너무 잡생각이, 불안한 생각이, 걱정되는 생각이, 분노의 생각이, 원망의 생각이, 후회의 생각이, 난 도대체 명상 안 맞는다. 그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감사, 자비의 문구를 셀프 토크로 자꾸 반복하십시오. 낙숫물이 그 대도를 뚫습니다. 꾸준히 긍정의 셀프 토크를 하십시오. 감사, 자비의 셀프 토크를 하면 정보 처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작기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작기 때문에 내가 매니지할 수가 있어요. 자꾸 긍정의 셀프 토크, 감사, 자비의 셀프 토크를 그냥 심심하면 자꾸 하세요. 틈나는 대로 자기 칭찬해주고 고맙다 그러고. 실제로 내 마음은 사이기 때문에 고마워할 내가 있어요. 처음에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맙다고 내가 나에게 말해줘도 내 안에 있는 나가 울컥할 정도로 고마워합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한테도 아내가 밥 차려줬을 때 감사하다는 말 하나요? 하십시오.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가 입에 붙도록 하십시오. 지나가다가 누구와 어깨만 부딪혀도 감사합니다가 나올 정도로 감사의 셀프 토크 하십시오. 또 간간히 셀프 다이얼로그도 좋아요. 내 안에 둘에 대립되는 나들을 내 속에서 셀프 다이얼로그를 하는 겁니다. 긍정의 셀프 다이얼로그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한 긍정심리의 훌륭한 그 수행 기법이 되겠습니다. 시간상 실습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대략 한 10여 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